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국대학교 병원 개원 90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게 된 차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건국대학교 병원이 개원한 지 90주년이 되었는데요. 그 기념으로 EBS 명의 출신 교수님을 모시고 라이브 건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은요, 건국대학교 병원장님으로 계시는 황대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제28대, 29대, 그리고 현 30대 병원장님으로 6년 정도 이어서 이렇게 병원을 이끌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랜 전통과 함께 수준 높은 치료를 제공해 주셔서 기쁘실 것 같습니다. 네. 개원 90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건강 강좌는 이제 대장암 진단과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어요. 네.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건국대학교 병원 대장암 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장암 진료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메디컬 코리아 어워즈 대장암 센터 부분에서 이제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게 해준 배경이 무엇인가요, 교수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2층에 이제 저희가 대장암 센터를 오픈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강 강좌를 잘 못하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러 환자분들이나 혹은 대장암의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강좌를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나고, 또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요새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부터도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환자와의 접점을 많이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지금 카페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이버 네.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네, 계시다면서요. 저희가 직접 환자분들하고 이제 소통하기 위한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회원수도 정말 많아요. 거의 4,500명 정도 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직접 달아주시고. 2010년부터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었죠. 10년 동안 네, 이어서 네, 해주시고 네.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의료진 분들을 초청해서 네. 국제 심포지움도 그러니까 열고 이제 계시고요. 매년 그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국제 심포지움을 이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과 그리고 이제 병원장님의 노력으로 이 대장암 센터가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희 강좌 주제는 이제 대장암 진단과 치료예요. 진단과 치료 어떤 내용으로 다뤄주실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좌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그 건강 강좌를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보니까 대장암을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일단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굉장히 당황해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일단 대장암을 진단받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치료 전까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교수님?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5대암에서 이제 2019년에 폐암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암도 2년에 한 번씩 이제 50세 이상 우리가 2년마다 흉부 CT를 지금 찍도록, 물론 이제 조건에 맞는 분들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대장암의 경우는 만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 잠혈 반응 검사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변에서 이제 피가 나는가, 피가 있는가, 혈액이 있는가 하는 유무를 이제 검사하는 그런 검사법입니다. 여기서 이상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촬영을 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장암의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변 자멸 검사의 채취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한 거를 보면은
체변통의 변을 받아서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용기에 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수세식 변기에서 이거를 채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이 분변 자멸 검사가 조금 실용적이지 않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들이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그 폐암 국가 검진하고 동일하게 2019년부터 지금 시범 사업으로 50세부터 74세까지 약 2만 7천 명 대상으로 지금 대장 내시경을 아예 대장암 검진 방법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50세라는 그 기준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은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나이 분포를 보니까 이게 50대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은 50대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연령대 전 연령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40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이제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50세보다는 적어도 40대, 그러니까 뭐 좀 양보해서 45세부터는 최소한 대장암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이제 곧 이 대장암 검사의 그 연령도 낮춰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분변 자멸 검사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대장암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별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는 20% 내지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대장암이 있더라도 7, 80%의 환자는 놓칠 수가 있다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분변 자멸 검사는 이제 그러니까 채취하는 것도 좀 불편한 데다가 정확성도 떨어지고 하지만 값싸고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암하고 위암에 그러면 지금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대부분 그 대장암하고 위암 수가 이제 환자 수가 매년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새로운 환자가 약 3만 명 가까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도표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1999년 암 등록 사업을 시작한 첫 해입니다. 이게 1999년에 암 등록 사업을 처음 시작해 갖고 대개 3년 전 데이터가 이제 가장 최근 게 되는데 지금 2018년 데이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99년도에 대장암 환자가 1년에 약 9,700명 정도였는데 2012년에 보면 3배가 늘어서 한 2만 8천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암 환자는 1999년도에 2만 명 정도였다가 2012년에 약 3만 명으로 약 1.5배. 즉 같은 시기에 대장암은 약 3배 이상 환자가 늘었다 그러면 위암 환자는 약 1.5배 정도가 늘은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대개 2만 8천 명, 2만 9천 명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대장암의 환자는 이제 위암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환자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장암은 또 상대적으로 성비가 좀 성비 차이가 적은 암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암 같은 경우는 폐암도 마찬가지지만 남성 호발암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비가 한 2대 1쯤 된다 그러고 간암의 경우도 한 3대 1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은 여성 호발암이기 때문에 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대장암은 한 1.5대 1쯤 되기 때문에 이런 흔한 암 중에서는 그래도 남녀 성비가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장암이 환자가 늘어나는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12년까지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은
2018년까지는 거의 정체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자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에 대한 설명은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의 그 급속한 고령화가 결국은 대장암 환자를 늘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서구식 생활 패턴이 결국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운동량이 적으면서 이제 고지방식, 고열량식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결국 그런 생활 습관의 어떤 변화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국가 검진이라든지 개인 검진의 이 검진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 또 발견되는 그런 찬스가 많아진다, 이제 기회가 많아진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가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은 어떤 경우가 위험 요소냐, 어떤 경우가 이제 위험도가 높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고령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연령, 나이가 들수록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대장암 가족력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데이터상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적어도 1.6배에서 1.8배 정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본인이 대장암을 앓았거나 선종을 갖고 있는, 용종 중에도 이제 선종을 갖고 있는 과거력이 있을 때는 대장암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즘 늘고는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 같은 그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도 대장암 위험 요소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형 암이라고 하는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의 경우도 대장암 위험 요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성암 중에 가장 많이 유방암인데, 유방암이 늘어나면 결국 대장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대장암 진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의 제일 첫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검진을 받던지 이제 분변 자멸 검사 양성이 나와서 대장 내시경을 받고 난 다음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자, 바로 이런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을 때 이 용종의 크기가 좀 크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용종 절제술을 내시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3mm가 안 되는 크기가 작은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띄어내면 되겠지만 3mm가 넘어가게 되면은 대장 두께가 3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잡아떼다가는 이제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 용종을 들어 올린 다음에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약을 넣어가지고 용종을 들어 올리고 용종을 들어 올리다 보면 이제 정상 점막하고 경계가 이렇게 보이고 또 이 용종의 어떤 표면도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들어 올린 다음에 이런 갈고리 같은 거를 씌워가지고 이 갈고리를 씌운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끊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끊어낸 걸 가지고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흔한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큰 조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요것도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리프팅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래 들어보고 밑에 크기는 크지만 이 뿌리가 깊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내시경으로 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것도 뛸 수 있겠나를 봐서 밑에 아까 그 용액을 집어넣어 가지고 좀 들어 올려 봅니다. 들어 올려 보면 이게 많이 들어 올려진다 그러면 뛸 수 있겠구나, 크더라도.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전기 소작기의 그 박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소작을 하면서 박리를 하는 기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출혈을 적게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부분을 이렇게 싹 들어 올리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 올려가지고 근육층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내시경으로 용종 절제술을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뛰고 난 뒤에 이제 출혈이 혹시 있을까봐 우리가 이렇게 클립이라 그래가지고 해머클립이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봉합을 해주고 해서 출혈도 막아주고 구멍 나는 것도 예방을 해주고 이런 시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이 띄어낸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 선종들이 있고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 대장의 선종들은
암 조직이 숨어 있는 이제 선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봤는데 이렇게 이런 혹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 혹에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한 일주일 내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한 뒤에 이제 암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환자분께는 대장암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대장 내시경 하는 장면인데 우리 그 수화기 내시경 센터에서 지금 이선영 교수님이 지금 대장 내시경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위내시경을 할 때는 환자가 이제 입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 얼굴이 이제 시술자의 얼굴 쪽으로 가지만 이제 우리 대장을 할 때는 항문 쪽을 들어가야 되니까 환자나 의사나 다 이제 카메라 쪽, 모니터 쪽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하게 되고 가장 이제 처음 검사가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미경으로 본 대장암 조직하고 정상 조직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정상의 대장 조직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대장의 암 조직입니다. 이게 선암이라 그러는데 선암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제 샘물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암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 선암도 선암의 이 대장의 이 샘물 모양이 그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 좀 찌그러졌느냐, 아예 그런 모양이 없느냐에 따라서 분화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왼쪽 위에 있는 세포 모양은 이제 그런 골격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분화도가 좋다. 그 오른쪽에 위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분화도가 그냥 보통. 그다음 밑에 있는 사진은 그런 골격 자체가 이제 다 허물어져서 분화도가 좋지 않다. 그래서 분화도가 좋지 않을수록 사실은 악성도가 더 이제 높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수하게 점액질이 많은 점액성 선암이 있을 수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점액성 선암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인환세포형 암인데 이건 이제 대장암에서 흔하진 않습니다. 위암의 흔한 암인데 이게 이제 가끔씩 대장암에서도 보이는 세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인환세포형 암도 악성도가 이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장암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으로 대장혹의 일부나 아까 용종 뛰듯이 전체를 다 띄어냈는데 현미경으로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한테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가장 처음에 이제 질문하시는 거가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 몇 기예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대장암이라고 지금 확진은 받았지만 대장 내시경으로 혹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몇 기라는 것은 이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몇 기는 병이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대장 내시경으로는 혹이 있다 하는 것밖에는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로 암이 확인이 됐다. 요거까지만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 하는 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서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대장암 병기,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을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CT죠. 컴퓨터 촬영인데 역시 이제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림프절이라든지 복막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CT라는 게 간에 대해서는 MRI보다 조금 해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 전이가 의심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간의 MRI를 우리가 촬영해서 CT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의 다른 곳에 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ET나 PET-CT라는 것을 우리가 촬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하게 직장의 MRI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CT는 직장 모양을 이렇게 잘 볼 수는 없는데 직장 MRI는 이제 직장에다 코일이라는 걸 넣고 찍기 때문에 직장의 모양이라든지 혹의 모양, 그 다음 직장 주위 림프절 같은 것들이 CT보다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런 영상이 돼서 직장암의 경우는 직장 MRI도 찍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흔하지는 않은 전이지만 머리로 가는 뇌전이라든지 뼈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뇌전의 경우는 머리에 CT 혹은 MRI를 찍게 되겠고, 뼈로 가는 경우는 이제 뼈 골주사라고 하는 건데 본스캔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 이것도 이제 펫스캔처럼 동위원소를 쓰는 그런 검사들인데요. 그런 거라든지 척추에 어떤 전이가 있다 그러면 MRI 같은 걸 찍어봐 가지고 우리가 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병의 진행 정도를 우리가 치료 전에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병원에 있는 이제 대부분 CT 기계나 PET 기계나 거의 모양이 이렇게 유사한 통으로 되어 있죠. MRI도 그렇고 PET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ET를 지금 찍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병기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마취를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기존 질병의 유무,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 혹은 활동성 결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조절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기존 질병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드시는 약, 복용하는 약 중에 이제 혈전 방지제, 특히 이제 이런 거는 혈전 방지제는 지혈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전에 이런 약제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한 분들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끊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이기 때문에 갑상선도 그렇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신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스테로이드를 보충을 해주면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고, 갑상선도 마찬가지로 수술 전까지는 계속 복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약제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 그다음에 폐기능, 마취를 위한 폐기능, 심장을 위한 심전도 검사, 이런 기본적인 검사는 결국 수술과 마취를 위한 이제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CT 이제 환자분을 하나 저희가 보는 건데, 화살표 노란 걸로 보이는 게 이제 CT에서 하행결장이 두꺼워진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이제 하행결장을 우리가 가로로 찍은 CT 사진에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위에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 몸을 단면으로 찍어서 그 하행결장이 두꺼워진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화살표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림프절이 부어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림프절이 이제 부어 있다 그러면은 림프절 전이를 의심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림프절이 전이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기를 보통 3기라고 추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CT와 MRI의 간전이 사진을 비교를 한 겁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CT 사진의 그 간전이 화살표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거기인데요. CT에서 보면은 조금 이게 까만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범위인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래 MRI를 두 개를 보면은 특히 오른쪽 아래 MRI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간전이의 크기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전이 있을 때는 MRI가 조금 더 정확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장 MRI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직장 근처를 이렇게 가로로 잘라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꼬리뼈가 되겠고, 중간에 직장이 보이고 앞에 방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보인 부분이 이제 항문의 끝에 가까운 그 직장에 암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MRI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부에서는 이렇게 CT를 찍게 되면 여기 눈송이처럼 보이는 이 하얀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전부 폐전이가 되겠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폐전이가 굉장히 다발성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 CT도 찍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뼈전이를 알기 위해서 뼈 골주사 혹은 본스캔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방향사선 동위원소 쓴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좀 진하게 까맣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그 뼈전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척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MRI를 찍어서 척추의 요추 부분에 3, 4번에 이렇게 전이가 있는 것을 MRI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물게는 이제 머리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3기 구불결장암 수술하고 17개월 후에 이제 머리에
전이가 발생을 했고 이 MRI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같은 환자의 이제 MRI 사진인데 왼쪽 사진은 이제 치료 전, 그러니까 이제 치료 전에는 상당히 이제 부어서 혹 주위가 시커멓게 돼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뒤에 그 부종, 그러니까 부은 게 가라앉으면서 다시 뇌의 모양이 제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펫CT인데요. 아까 그 하행결장암 환자의 펫C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행결장의 페트 그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이거는 개복 수술하는 장면을 찍은 건데 우리가 이제 대장암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 조직을 우리 병리과 선생님들이 이제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대장을 고정을 한 뒤에 이걸 호르말린에 이제 그 고정을 해가지고 잘 고정을 한 뒤에는 다시 이제 염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한 뒤에 이렇게 토막을 내서 우리가 이제 종양이 있는 부위를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염색을 하고 다시 슬라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염색을 한 걸 가지고 다시 현미경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서 혹의 깊이와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뒤에 최종 병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의 이제 수술 조직 표본입니다. 이 하얗게 보이는 화살표 부분이 이제 대장암 조직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약 5cm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고 앞뒤로 이제 정상 조직을 많이 띄어냈고 이 노란 부위는 장간막이라 그래서 이제 림프절이 여기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혈관과 림프절을 같이 띄어내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크기가 5cm고 침범 깊이는 근육층을 관통했고 절단면, 잘라낸 면에는 암세포가 없었고 림프절 17개 중에 암세포 전이가 없었기 때문에 병기는 2기 A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림프관에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이제 이건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2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3기 보조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결국 치료가 완료가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전이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전이는 왼쪽 사진은 CT가 정상 CT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대장암의 다발성 간전이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까만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환자도 이제 한 10년 이상 되신 분인데 이제 가운데 저렇게 크게 대장암 전이가 있어가지고 CT 사진이고 MRI 사진입니다. 너무 커서 이제 항암제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써서 줄인 다음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건 펫 사진인데 항암제로 줄여서 간을 약 3분의 1을 절제를 하고 10년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와 MRI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CT고 오른쪽에 있는 게 MRI인데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MRI가 명확한 크기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조그만 것들도 오히려 MRI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CT보다는 MRI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CT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오히려 MRI에서는 전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간 전이가 있을 때는 MRI가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음 폐전이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일반 가슴 사진에서 이 정도 나타날 정도면 굉장히 이제 많은 전이가 있는 거고요. 다발성 폐전이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환자의 왼쪽은 흉부 엑스레이고 오른쪽은 흉부 CT인데 이렇게 이제 저 위치에 대장암에 폐전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흉부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대장암 수술 2년 4개월 뒤에 왼쪽에 보시면은 우측 하부에 2.3cm 정도의 폐전이가 있어서 이걸 절제 수술을 했고 그 이후에 또 3개월이 지난 뒤에 왼쪽에 또 8mm 정도 폐전이가 있어서 절제 수술을 했던 이제 그런 환자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직장암의 선행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암을 이렇게 단면으로 찍은 건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직장암이 직장 벽을 뚫고 얼마나 통과를 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MRI를 보게 되면 저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직장암이 튀어나온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고요. 직장 MRI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직장암 수술 전에 방사선 항암 치료를 이제 하기 전과 한 후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직장암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기 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그런 치료를 마친 후의 대장 내시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사그러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왼쪽 사진이 치료 전인데 역시 두껍게 하얀 부분이 보이고 있고 화살표처럼, 오른쪽에 이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하고 났더니 예전 모습처럼 매끈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이렇게 수술을 했더니 이제 암 조직이 거의 다 사그러들었고 남아있는 암은 없던 걸로 그렇게 나온 그런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용종을 띄었는데 용종에서 암이 나왔습니다. 작은 용종이었는데 거기서 암이 나왔으니 이거 어떡하죠? 그러고 이제 그냥 대학병원 우리 대장암센터로 그냥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횡행결장에 이렇게 조그맣게 용종인데 나쁜지 안 나쁜지 잘 모르지만 용종 절제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종에서 암이 나온 거죠. 이 환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다 띄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걸 다 띄고 났더니 용종 절제술의 조직검사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크기가 한 12mm 됐고 들어간 층이 점막 하층, 두 번째 층까지 들어갔고 깊이가 한 1mm 정도 들어갔다. 그리고 절단면은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를 갖고 띄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림프관의 암세포가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뚜렷하지가 않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까지 갔다. 점막 하층까지 갔다는 게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고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로 그 대장 말고 대장 주위의 림프절에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적어도 한 10% 내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대장을 충분히 띄어내 갖고 그 대장에 남은 종양이라든지 주위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용종을 이미 다 띄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그 환자의 용종을 띄고 나서는 왼쪽 그림처럼 이제 그 어떤 그 파인 부분이 이렇게 확실한데 한 5주쯤 지났더니 이제 다시 재생이 되면서 이제 점막이 다 덮여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어딘지 수술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전에 그 용종 절제를 했던 부위에다가 다시 대장 위치를 표시를 하고 그 표시를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고 CT로 확인을 한 뒤에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아래로 우리가 절제를 하면 이제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림프절을 이제 우리가 띄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분은 열의 9명은 이제 대개 암세포가 없는데 그 9명에 들어가서 결국은 남아있는 암세포도 없었고 림프절 전이도 없어서 결국은 이걸로 치료가 완료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그냥 대장암 자체가 먼저 막혀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자가팽창 금속망이라 그래갖고 대장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많이 합니다. 대장 내부가 종양으로 해서 좁아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좀 펴주면 환자의 불편함도 덜해지고 우리가 이제 응급수술을 해야 될 것도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시간을 잡아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 S결장암이 대장 내시경으로 보이고 MRI에서 보니까 굉장히 좁아졌다.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스텐트를 이렇게
그 영상의학과라든지 소화기 내시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텐트를 넣게 되고 그게 펴지면서 이제 우리가 변을 잘 볼 수 있고 그 위에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넣고 난 뒤에 이제 그냥 단순 복부 촬영인데 이렇게 스텐트가 잘 보이고 있고 펴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스텐트 삽입 후의 직장 MRI를 보시면 이렇게 위에 오른쪽 사진이 잘 보이는데 스텐트가 이렇게 점점점점이 까맣게 보이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위에 있던 변들도 다 이제 배출이 되고 환자도 배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관장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돼서 띄어낸 경우에 이제 그 대장암 조직의 사진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 스텐트의 자국이 이제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혹보다는 실제 더 크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대장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병기별 치료 과정, 그러니까 대장암 이제 수술을 다 마치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주 치료는 뭐니 해도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제거를 하는데 주위에 정상 조직을 여유를 두고, 그러니까 대장 점막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또 혈관과 림프절을 같이 제거해 주는 게 이제 치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이암의 경우도 대장암의 경우는 전이암과 함께 정상 조직에 여유를 두고 절제를 하게 되면은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주 치료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장암 치료 원칙은 수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수술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네, 처음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요즘은 약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대장암에 쓸 항암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5-FA라고 하는 기본적인 약제 외에는 우리가 쓸 약이 없었는데 그 위에 이제 옥살리프라틴, 이리노테칸 이런 약제들이 나오고 또 표적 치료제 나오면서 약제 반응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우리가 약물 치료로 이제 수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우리가 보조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아 하시는데 이 그러니까 수술도 하기 전에 항암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항암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은 대장암은 수술이 우선이고 수술이 제일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는 사실 조직 검사가 나온 뒤에 우리가 고민하셔도 됩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조 역할이고 대부분 방사선 치료는 이제 직장암, 그것도 중부 하부 직장암에서 우리가 보통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이가 일어나도 대장암의 경우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완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게 이제 다른 암들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대장암 수술의 그럼 원칙은 뭔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장암과 그 주위의 일정 범위의 림프절을 충분히 제거해서 치료 목적도 있지만 정확한 병기를 알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병이 얼마나 진행되는가를 알기 위한 방법이 바로 수술이 되겠습니다. 대장암 치료 방법은 이제 전통적인 치료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수술 방법이 있겠죠. 전통적으로 개복 수술, 그 다음에 요즘 복강경, 로봇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복강경 수술은 이제 결장암, 그러니까 대장암을 결장암하고 직장암을 나눌 때 결장암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개복 수술하고 성적이 유사하다라고 나왔지만 직장암의 경우는 유사하다는 보고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완벽하게 직장암이 복강경 수술이 종양학적으로 개복 수술하고 비교해서 좋다라는 거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사실은 아주 완벽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직은 논란거리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은 이제 복강경의 하나의 더 나아간 이제 기법이 되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골반이 좁고 깊은 환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시야를 좋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기구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만 조금 더 이제 환자에게 용이하고 의사에게도 용이한 그런 이제 수술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요즘은
수술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묻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개복 수술이라는 건 굉장히 이 상처가 굉장히 크고 길었습니다. 그런데 복강경이 나오면서 사실은 복강경 수술 정도의 상처면은 요새는 다 수술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복강경이나 로봇이라는 게 우리 이제 쓸개 수술하는 것처럼 뭐 1cm 정도의 흉터 하나도 안 남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절개를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그 정도가 요새는 이제 개복 수술도 굉장히 상처가 작아지면서 사실은 상처에 대한 고민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되겠고, 그거는 이제 수술하는 선생님이 그냥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이제 수술 방법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국소 치료법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는 선생님들 표현을 빌리자면은, 수술은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떼어내는 거라 그러면, 방사선은 이렇게 둔탁한 칼로 이렇게 뚝뚝 무나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 방법도 있고요. 특수한 방사선 중에 사이버 나이프라든지 양성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중립자 치료라든지 이런 이제 특수한 방사선 치료들이 국소적인 치료법으로 이제 특히 재발 환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항암제, 5F가 아까 90년대 이전까지 있었고 90년대 이후에 옥살리플라틴, 이노테칸이라는 이제 아주 큼지막한 이제 좋은 약제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표적 치료제들, 아바스틴 얼비투스라든지 플리버셉튼, 레고라피아닌 이런 약제들이 이제 표적 치료제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 그래가지고 또 면역 종양제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대장암 중에서도 이제 MS 하이라고 하는 그 유전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재발했을 때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MS 하이로 나오는 종양이 대장암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이제 하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하고 면역세포 치료 이런 것들은 아직은 대장암에서는, 특히 고형암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로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치료법이 나와 있는 약제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손을 넣고 하는 손 보조 하이브리드 복강경 대장암 수술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학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간전이가 같이 있을 때 수술을 이제 대개 이렇게 같이 합니다. 세 사람이 하는데, 이제 제가 먼저 가서 대장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초음파를 보고, 초음파에서 간 수술하는 선생님이 수술을 뗄 수 있는 거는 간을 표시를 해갖고 위치 확인해서 띄게끔 하고, 뛸 수 없는 거는 영상학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열 치료를 갖다가 우리가 동시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전문의가 들어와서 이제 한 환자를 그냥 동시에 수술하는 이런 치료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다학제 협진들이 많이 우리는 하고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장암 치료를 이제 여기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아까 대장암의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둘 다 결국 최종 목표는 수술입니다. 근데 결장암의 경우는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하고, 보조 항암제가 필요한 경우는 보조 항암제를 한다. 근데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갖고 수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결장암의 치료 원칙이 되겠고요. 직장암은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중부 하부 직장암의 경우에서는 특히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치료를 우리가 먼저 해주는 게 요새는 좋다 그래서, 물론 조기암이 아닌 진행성 암에 대해서 얘기입니다만, 진행성 직장암의 경우는 중하부 직장암의 경우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했고, 그다음 보조 항암제 필요한 경우 한다.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필요 없이 병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 혹은 상부 직장암의 일부에서는 수술을 먼저 할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 보조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암도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약물 치료 이런 걸 먼저 해갖고 수술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이런 치료의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대장암 병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긴 한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병기라는 걸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하는 T병기라는 게 있고요. 그 혹 주위에 림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N병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이라는 건 림프노드라고 해서 N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세 번째가 다른 장기로 옮아갔느냐, M. 전이가 메타스타시스라고 해서 M인데,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가 병기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종양의 깊이를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 아마 부인암에서는 영기암이라는 얘기들 많이 드렸을 거예요. 점막내암 뭐 이런 자궁경부암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영기암 이게 점막내암입니다. 그래서 점막 안에만 있으면 이 T병기, 그러니까 종양의 깊이로 따지면 T0가 되겠고, 두 번째 층 점막 하층까지 갔다 그러면 종양이 점막 하층까지 가면 T1, 그다음 근육층까지 가면 T2, 근육층을 넘어갔다 T3, 그 주위에 장기로 붙었다 혹은 뭐 장막을 뚫었다 이러면은 T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5가지로 T는 나누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그냥 제로, 있다 그러면 1, 개수가 많으면 2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림프절 전이가 있게 되면은 뭐 하나든 10개든 20개든 있다 그러면 3기 이상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이 병기, M병기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다. 근데 전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4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M1이 되면 무조건 이제 4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NM 병기는 간단히 보면 이렇게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0, N0, M0면 0기고, T1, T2, T가 있고 N0, M0가 되면 1기, T3, T4가 되면, 그리고 N0, M0면 2기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N이 무조건 1이든 2든 들어가게 되면 전이가 없을 경우는 3기가 되겠고요. M은 무조건 1이 나오면은 이제 4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대장암 병기가 왜 중요하냐면 병기별로 이제 생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발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장암 병기 1기에 있어서 생존율은 거의 뭐 100%라고 할 수가 있겠고, 2기에 있어서는 94%.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림프절 전이는 없지만 좀 많이 파고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94%쯤인데 굉장히 높죠. 3기가 되면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약 80% 정도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4기는 전이가 됐는데, 여기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4기 중에 수술이 된 경우와 수술이 안 된 경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 된 경우에는 적어도 45%, 즉 반 정도는 완치가 될 수 있고, 근데 수술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생존율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데이터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결장암 영기 1기는 수술의 보조요법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1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1기는 조기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도 조기암이 있듯이. 근데 조기암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암 1기는 사실 조기암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1기라는 게 점막 하층까지 간 경우, 근육층까지 간 경우를 다 포함해서 1기라고 했기 때문에 1기는 이 사실 점막 하층하고 근육층까지 간 경우를 좀 구분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게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년 동안에 176년을 해봤더니 T2, 그러니까 그 1기 중에도 근육층까지 간 경우에 있어서는 한 7% 정도가 재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기의 경우라도 이렇게 재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학회에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대장암 1기는 조기암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술했더니 결장암 2기가 나왔다 했을 때는 우리가 항암제를 기본적으로 5F를 쓰게 되어 있는데, 2기의 고위험군은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2기지만 3기하고 동일한 보조항암제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SI 하이 종양, 아까 면역종양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MSI 하이라는 그런 이제 H라는 종양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종양이 유전자 검사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보조항암제 치료를 한 게 성적이 더 나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2기라도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이제 2기인데 고위험군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T3가 아닌 T4, 즉 주위장기를 침범했다든지 장막을 뚫었다든지 대장암이 이런 경우가 이제 고위험군에 들어갔고 막혔다든지 구멍이 났다든지 그 다음에 충분히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대장 앞뒤면에 암세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종양 근처 림프관에 또 혈관에 암세포가 있다든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얘기죠. 그다음 암세포의 분화도, 그러니까 악성도가 높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고위험군으로 쳐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3기 준한 항암제를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장암 3기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보조요법이 재발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한 10에서 15% 정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이제 항암제 중에 옥살리플라틴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항암 치료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하는 걸 권하라고 되어 있지만 나이라든지 체력, 수술의 회복 정도에 따라서 이걸 뭐 100% 다 해라 이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장암 수술의 보조 치료.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한 약물을 동일한 기간에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들게 되면 늘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보조 치료를 했다 그래서 그럼 100% 예방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발률을 10에서 15% 정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통계적인 얘기지 실제로 100% 낮춘다 그러면 무조건 권해야 되겠지만 이게 보조 치료이기 때문에 100%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보조 치료에 관해서 너도나도 이제 좀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들어와서 뭐 효과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 유혹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상당히들 경제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같은 병기라도 근데 이제 지금 결장암 얘기를 했는데 직장암은 조금 더 같은 1기, 같은 2기, 같은 3기라도 직장암이 조금 더 나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장암은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골반 안에 있다 보니까 수술할 때 암 조직을 충분히 정상 조직을 많이 띄워주는 게 좋은데 골반에서 정상 조직은 골반 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를 둘 수 없다는 문제. 그 다음에 직장암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항문을 살릴 수 없는 위치가 혹시 아닌가 하는 문제. 그 다음 항문을 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살리면 또 그로 인한 어떤 배변의 어떤 장애, 이런 어떤 장애 문제가 또 오지 않은 기능의 장애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암은 사실 수술만 갖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어떤 여론들이 많고 의견들이 있어서 결국은 수술 플러스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다중 복합 치료라는 걸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갖고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다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치료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골반 안에 직장암이 크게 들어앉아 있는데 여유를 갖고 충분히 자를 수가 없으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줄이면 여유가 충분히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술 전에 아예 방사선 치료를 해갖고 약물 치료를 하고 이걸 줄이면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연구가 된 거고요. 그래서 특히 직장암 중에도 상중 하로 나누면 이제 항문에 가까운 하, 그다음 중간 정도의 진행된 직장암에 있어서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보다 혹은 수술을 한 것보다도 성적이 좋다. 그래서 요즘은 수술 전에 이런 방사선 항암 치료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조직 검사가 나왔는데 그때도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사실 컨센서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아산병원의 김태형 교수가 이제 그 PI를 맡고서는 한 연구인데 어드롤 스터디라 그래갖고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그 3기 보조 치료인 폴폭스를 썼더니 이제 성적이 안 쓴 것보다 좋다는 결과를 발표해서 이게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렇게 T3, 그러니까 근육층을 넘어간 경우로 남아있든가 림프절 전이가 남아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폴폭스라는 항암 치료를 우리가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게 지금 가이드라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이하로 남은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사실 아직까지 그 뭐라 그럴까 가이드라인에 어떤 약을 써야 된다, 보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까지 임상은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그냥 지켜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화두는 뭐냐면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해서 남은 경우는 그런데 다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사그러든 것 같은데 이거 수술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이제 훌륭한 미국의 암센터들에서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봤더니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을 때 그 중에 그냥 관찰만 했더니 4분의 3은 그냥 더 암세포가 나타나질 않더라. 단 4분의 1은 결국 다시 나타나서 이 환자들은 수술을 해야 되겠더라. 이런 이제 문제들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약 10에서 15% 정도는 완전히 직장암이 사그라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남은 게 없을 때는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요새 한 가지 옵션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대장암 재발을 막기 위한 전략은 결국은 각 병기별로 어떻게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결장암 2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일 때는 3기를 쓰지만 MSI 하이 종양이 나올 때는 보조항암제를 안 쓴다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쓰자 하는 게 이제 지금 컨센서스고요. 결장암 3기는 보조항암제 치료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권하도록 한다. 하지만 뭐 모두 다 권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연령, 체력 다 고려를 하고 수술 후 회복도 다 고려를 해서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암은 중부, 하부 직장암의 경우는 수술 전 방사선 치료 후에 수술 결과에 따라 보조 치료를 이제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표적 치료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환자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표적 치료제도 보조 치료로 좀 써달라. 안 되겠습니까? 근데 표적 치료제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그러니까 수술 후에 보조 치료로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있지만 표적 치료제는 아직 보조 치료로 입증된 약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논란이 있는 거는 이제 간 수술, 폐 수술을 아까 이제 대장암을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반 정도는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신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그러면 보조 치료를 뭘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오래된 논쟁이면서도 답이 확실치는 않은데 예전에 이제 놀딩거라는 유럽의 이제 외과 의사가 이걸 해서 전체 생존율은 그닥 차이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수술 전후에 항암제를 간전이 있는 사람들에서 써봤더니 효과가 없었는데 그냥 무병 생존율은 좀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도 옥살리프라틴을 써서 보조 치료제를 해주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일본의 동경암센터에 있는 가네미스가 일본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했더니 오히려 보조 치료를 한 경우들이 성적이 좀 좋지 않았다는 결과를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이 앞뒤가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아직도 그럼 전이 수술에서는 분명히 항암제가 뭔가 필요할 듯하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결과는 좋다는 결과가 이제 그렇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더 나쁘다고도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에는 어쨌든 일단 뭐 그런 그 어떤 근거는 적지만 권하기는 해라라고 아직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또 반하는 연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만 대장암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대장암 위험 요소들 뭐 고위험군 이런 걸 얘기를 드렸지만 그건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생활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요. 결국 예방법은 뭐냐면 지금 국가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이제 그 시범 사업 중에 대장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대장암 전 단계인 용종, 근데 용종 중에도 선종을 제거하는 것이 확실하고 제일 뚜렷한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예방법이고 이것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이라는 게 이제 실제 종양이고요. 가끔씩 장염이 걸려도 용종처럼 용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염증성 용종,
과증식성 용종 이런 거는 대장암으로 변하는 그런 용종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만이 이제 유일한 대장암 예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저도 검사를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관장약 먹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관장이 잘 안 되면은 사실은 대장 내시경 검사는 확실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변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 변에 용종이 숨어 있을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관장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대장은 위처럼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름이 많고 길이도 길고 모양도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석구석을 위처럼 다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용종 띄었는데 내년에 또 있었어. 그럼 또 생긴 거냐? 대부분은 관장이 잘못됐거나 우리가 내시경에서 놓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내시경은 이제 그런 어떤 제한점이 있다는 거를 검사를 받으면 유미 내시경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황대영 교수님과 함께 이제 대장암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진단 받았을 때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러스 이제 예방법까지 꿀팁을 전수해 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한 시청자분께서는 교수님 설명 너무 잘해 주십니다.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이렇게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다른 분은 교수님 설명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은 대장 내시경에 관련한 질문이 진짜 네.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가족력이 있다면 20대부터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 이제 가이드라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을 때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으냐? 그 가족이 진단을 받은 연령 10년 이전부터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한 분이 50세나 진단을 받았다. 그럼 적어도 40세부터는 받아라.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장이 용종이 생기고 그게 암으로 변하는데 대개 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텀을 땡겨서 받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30대들도 그냥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대장 내시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위암하고 이제 거의 그 빈도가 비슷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용종이 발견되었어요. 그럼 무조건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네. 용종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튀어나오면 다 용종입니다. 대장에서는 볼록볼록 튀어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술 먹고 그 다음날 내시경 해보면 다 용종이 엄청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장염입니다. 근데 장염이 생기면 볼록볼록해지는 게 이게 용종이거든요. 튀어나왔으니까. 그거 띄어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다 염증성 용종으로 나옵니다. 근데 염증성 용종은 이제 진짜 혹은 아닌 거죠. 그렇죠. 하지만 조직 검사를 안 하면은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다. 요거는 뭐 용종으로 튀어나온 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확증이 없는 한은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해야만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제 보통 내시경만 받고 그냥 이상 없대요. 그러고 그냥 끝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언제 받아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중요한 게 그 용종을 띄었을 때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이 혹을 진짜로 제거해야만 했었는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용종은 꼭 띄워줘야 되는 용종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건 띄웠어야만 합니다라고 했으면 이건 이제 선종이 되는 거고요. 띄울 필요 없는 건데도 그냥 한번 우리가 조직 검사했습니다 하면 그거는 이제 가짜 혹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혹이 있었다, 선종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적어도 그 다음에는 또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냥 뭐 이상 없었다는 얘기로 이제 그거 안 띄워도 되는 거로
얘기가 나오면 적어도 한 2년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 정도요. 그럼 만약에 선종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다음에는 또 해보라고 우리가 보통 그 권합니다. 다음에는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장 내시경의 어떤 그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에 네. 네. 숨겨진 것도 있고 변에 숨겨진 거, 놓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네. 합니다. 대장암의 완치율과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네, 아까 그 병기 말씀드렸지만 병기에 이제 따라. 1기의 경우는 거의 뭐 완치고 2기도 요새는 뭐 85%, 90%, 그다음 3기도 80% 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적이긴 합니다. 교과서에는 이제 한 70%, 8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요즘 성적들이 많이 이제 항암제도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병기별로 이제 그 치료율이 달라지죠.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장암 전체로 놓고 보면 한 70% 정도 70% 완치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합쳐서는. 근데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만약에 같은 병기인데도 나이 때문에 생존율이 낮아질 수 있는지. 그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시죠. 좋은 얘기고 네. 예, 그런 연구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젊은 연령의 대장암 환자가 더 나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 나이 든 사람의 대장암하고 똑같다. 그러면 뭘로 치료율이 결정될 것이냐? 그거는 대장암 아까 말씀드린 병기에 따라가는 거지 나이에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른 문제지 절대로 이게 어떤 나이 때문에 난 더 빨리 재발할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은 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더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날까 하는 거를 연구한 그 결과들을 보면은 네. 이게 평균 연령이 60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30대의 대장암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잘 안 하겠죠. 예를 그쵸. 들어. 그러면 사실은 난 뭐 대장암이 아닐 것 같은데 뭐 그냥 내가 왜 증상이 있어도 그냥 에이 뭐 대장암일 리야 없어라고 병을 키울 키우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낮으니까. 그래서 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서 더 나빠 보이는 거지. 실제는 병기에 따라서 결국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주의해야 하는 그 의심 증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암 증상은 사실은 증상으로 하기에는 이제 이미 진행이 많이 됐다고들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출혈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변 잔열 검사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고요. 출혈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해보는 게 뭐 당연한 얘기고.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 직장암이 이제 거의 대장암의 한 40~50%를 차지하니까 변 보는 습관이 이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 보는 거에 뭔가 예전에는 이제 임금님의 그 변 검사하는 어이들이 있었다고 하듯이 자기 변의 변화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꺼워진 적이 없고 계속 가늘다. 한 달이고 두 달 계속 가늘게만 나온다. 그리고 보고 나도 시원치 않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흔한 거는 빈혈이 그냥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냥 갑자기 빈혈이 있대. 원인 모를 빈혈.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요새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들 말리시는데 말린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대장 같은 경우는 이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가끔씩. 진짜요? 네, 그러니까 잘 만져보면 이제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자기가 보던 변의 어떤 변의 모양에 그게 변동이 온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유심히 관찰을 잘하면 그걸로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모 교수님인데 그 여자 교수님인데 자기 변을 계속 관찰을 하시다가 이렇게 핏줄이 하나 이렇게 쭉 딸려 나온 걸 보고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대장암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암인데 다행히.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자기 변을 굉장히 관찰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요즘은 뭐 필수인 수혜식 것 병기니까 같아요. 변 모양을 유심히 관찰하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 배변 주머니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지금 한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대장암에 걸리면 배변 주머니를 평생 차고 살던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그 선행 방사선 치료가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도입이 되면서 예전에는 그런 치료 전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 안 하고 그냥 항문에 가까우면 할 수 없이 항문 딱 드러내고 이제 배변 주머니, 그러니까 장루라 그러죠. 그걸 이제 영구 장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괄약근을 침범한다든지 아주 항문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문을 이제 보존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물론 항문을 그때 보존할 때는 이제 임시로 장루를 잠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임시 장루는 이제 넣겠다는 어떤 전제 조건에서 만드는 거고, 항문의 괄약근을 다 도려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복원할 수는 없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적어도 20, 30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항문 보존율이 너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영구 장루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런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괄약근이 없어진 경우는 그건 다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임시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할까요? 대개는 이제 그 사람마다 틀리고 의사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우리 같으면은 이제 보통 항암제 치료 보통 6개월 해야 된다 그러면은 6개월, 보통 이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보조항암 끝나고 한 2달 내외에 이제 그때 복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은 조금 말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고단백식을 드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있습니다만 원칙은 위생과 사실은 영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암의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대부분 보호자들이 자, 대장암에 걸렸으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은 항암 맞는데 입맛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이제 체력은 떨어지고 백혈구도 떨어지고, 이건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생 상태와 고단백식이라면 모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런 강좌를 하고 정담회 같은 걸 하면서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라면 먹어도 돼요. 돈가스 먹어도 돼요. 오케이. 이거는 왜? 그냥 일반인이 그것만 줄창 먹게 되면 상당히 이제 몸의 균형이 좀 깨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전성, 이제 튀겼죠. 네. 그 다음에 인스턴트는 우선 안전하죠. 냉면 같은 것도 안전한, 이제 끓이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쓰는 육수가 아니고 그냥 집에서 만드는 육수니까, 예를 들어 안전성이라든지 위생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가 가장 안전한 식품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원칙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영양 상태가 지금 계속 나쁜데 몸에 좋은 걸 먹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임신한 그 산모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먹고 싶다. 근데 얘는 익힌 거고 잘 보존된 거. 그 위생 상태가 좋다. 그러면 뭘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영양을 섭취하는 게 더 문제지, 이걸 다 끊기 시작하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고요. 계속 그러면 이제 항암제도 자꾸 늦어지고 딜레이 되고, 그럼 약도 줄여야 되고 부작용 더 나타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고단백식, 특히 이제 우리가 육류를 많이 드시라 그러거든요. 가능한 육류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만 어쨌든 몸에서 이 백혈구라든지 이런 혈구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게, 철분도 그렇고 이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위생, 그다음에 이런 인스턴트, 그다음에 이제 과일들 드시고 싶었는데 과일은 이제 통조림 과일. 그러니까 익힌 걸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 통조림 과일은 몸에 나쁘다고 생각들 하죠. 그런 인식을 갖고 보존제 있죠. 때문에. 네. 근데 보존제보다는 열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런 안전성이 더 우선이지, 이 장기적인 영양 목표를 갖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치료가 끝나면 그때는 이제 다시 건강식으로 돌려가야 되겠죠. 네, 교수님 답변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대장암으로 시한부를 받으셨는데 이제 외삼촌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일단 수술을 해달라고 이렇게 밀어붙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 완치가 되셨는데 이제 이렇게 가망이 없어 보여도 수술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는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뭐가 가망이 없었는지는 아마 추측컨대는 이제 연령이 많으시고 체력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혹시
수술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폐렴이라든지 어떤 합병증 문제를 걱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연세가 많더라도 심폐 기능이 뭐 괜찮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간 전이가 있다 그래도 뭐 폐 전이가 있다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삼촌이 그러셨다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심폐혈관에 그래도 견딜만한 체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수님만의 건강 관리 비법 공유해 주세요 해주셨어요. 네, 그건 글쎄 네. 뭐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건강 관리 비법은 사실 요새 별게 없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헬스 클럽이라든지 뭐 어떤 헬스 트레이닝 뭐 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의 그 구역이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래서 사실 운동하기가 상당히 지금은 꺼려지는 이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사실은 제일 손쉽고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걷는 겁니다. 근데 체력이 되면 계단 오르는 것도 좋고 우리 같은 동료 중에 한 분은 하루에 거의 한 4만 보 이상 걷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4만 보요? 네, 그러니까 직장이 거의 한 20km 넘는데 그걸 걸어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걷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에서는 고열량식을 피하고 운동하라.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생활의 그 예방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름진 음식만 먹는다든지 열량이 너무 많은, 아까 인스턴트는 사실 열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열량이 많은 음식을 에너지를 다 배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비만도 오고 성인병도 생기면서 결국 대장암도 연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결국은 골고루 먹으면서 많이 움직여라. 근데 지금은 움직이기가 어떤 게 하기가 제일 어렵다 그러면 그냥 쉽게 적어도 하루에 미국 사람들 권고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딱 10,000보인데 10,000보를 걸어라. 이런 이제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딱 10,000보인데요. 그 미국도 그 정도 걸으면은 충분하겠다 하는 생각인데 10,000보가 사실 적지는 않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계속 걸으시고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을 오르시고 그러시면은 그게 제일 좋은 지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무리 인사로 이제 대장암 환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해 주시면서. 네. 대장암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암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이가 돼도 우리가 치료를 적절히 잘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즉 수술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수술에 준하는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장암이 처음에 진단을 받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나을 수 있는 환자가 낫지 않는 환자보다 훨씬 많은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또 진행된 암 환자분들, 그러니까 전이가 많고 재발이 돼서 수술이 안 되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의료진과 환자와 보호자가 이 답이 상당히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런 재발을 여러 번 했든지 전이가 됐든지 수술이 안 되는 분들은 그래서 답답하죠. 그럴 때 이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환자가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진하고 보호자만 만족한 치료를 하다가 보면은 까딱하면 환자분은 고생만 하고 결국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건지 하는 거를 보호자하고 의료진이 환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게 결국 나중에 후회가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개원 90주년 다시 한번 아,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대장암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오늘 저희 방송이 꼭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